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 심리를 꺾었습니다. 두 회사의 실적 자체는 호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이 세부 지표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31일 9월 28일로 끝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94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SEG가 취합한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 945억 8천만 달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난달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에 달아올랐던 국내 철강과 화학 종목의 주가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거둔 데다가 중국 당국이 몇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아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복돼서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년 만에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낼 전망입니다. 저가 물량이 해소되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한 영향입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옴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만 열어봤더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고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센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여줬고 더불어서 4분기 가이던스도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돌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아마존도 3분기 호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도 또한 호실적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열어봤더니 아이폰 16이 매출이 잘 나왔지만 중화권에서 매출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세금 체납 문제로 인해서 하나로 14조 원가량을 납부하게 되면서 순익 자체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9월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9월에 물가지수 자체가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했을 때 2.7% 올랐습니다. 시장의 컨센이 2.6%였던 것만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선언하는 물가지수 2%대를 딱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들이왔습니다. 고용 지표도 탄탄하게 잘 나왔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그 전주 대비해서 많이 호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컨센 또한 하회를 했고요.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전체적인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그리고 우리 증시 전망 더불어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이슈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실적 시즌 섹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똑똑한 경제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장절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의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보였던 그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9% 빠지면서 41,763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은 2%가량 하락했고 나스닥은 무려 2.76%나 하락하면서 18,095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테크들이 주도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죠.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출 확대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여파로 오늘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악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써 빅테크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역시도 준수한 실적 내놓으면서 5개 기업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업마다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오늘 브리핑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편 각종 경제 지표들도 발표됐습니다.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모두 양호하게 나와줬고요. 9월 물가 상승률은 2.1%로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고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채금리가 높습니다. 0.47% 상승하며 4.28%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빅테크들의 하락세와 동반해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4% 이상 하락하면서 5,000포인트 선이 붕괴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줄어든 원유 재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연기 예정 소식에 배럴당 70달러 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전 종목 모두 큰 폭 하락했는데요. 애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며 22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플의 3분기 실적은 EPS 1.64달러로 LSEG 예상치인 1.6달러를 소폭 상회했고요. 매출은 949억 3천만 달러로 역시 LSEG 예상치인 945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6% 늘었는데요. 순이익은 229억 6천만 달러에서 147억 3천만 달러로 큰 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아일랜드에 내야 하는 일회성 세금 납부에 따른 것이고 102억 달러 규모라고 애플이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맥과 아이패드의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팀 쿡 CEO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폰 15 판매량이 아이폰 14보다 좋았고 아이폰 16은 전작보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경계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1에서 2%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 대한 충격이 오늘 장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무려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클라우드 부문에서 선전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준수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실망스러운 4분기 가이던스와 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 확대 계획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 역시 하락세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는 사실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AI 투자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4.72% 큰 폭 하락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파벳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대화형 검색 엔진인 챗 GPT 서치를 출시한 건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AI 검색 엔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검색 엔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구글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볼까요? 3.28% 역시나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이 발표됐죠. EPS 1.4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도 견조하게 나오면서 LSEG 예측치인 EPS 1.14달러, 매출 1,572억 달러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27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275억 달러에 소폭 미치지 못했고 광고 매출액은 143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애프터마켓에서 6%가량 급등을 하고 현재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결을 같이 합니다. 저커버그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 투자에는 대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에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의 하한단을 좀 올려잡았습니다. 동시에 내년의 자본 지출 전망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5%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우버 살펴보겠습니다. 승차 공유 회사인 우버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9.33% 하락하면서 72.0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EPS는 1.2달러, 매출은 111억 9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EPS 41센트와 매출 109억 8천만 달러를 모두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3분기 총 예약액이 409억 7천만 달러로 컨센인 412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 시장은 이 부분에 더욱 집중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베이 살펴보죠. 10% 가까운 하락폭 기록했는데요. 어제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4분기 매출 전망이 실망감을 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고 그 흐름이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8.18% 하락하며 57.51달러 선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베이가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와 연간 매출 가이던스 모두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살펴볼까요? 16.73%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증가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3.4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12%가량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그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빈후드는 올해 3분기 EPS 17센트, 매출 6억 3,7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대한 바는 EPS 18센트, 매출 6억 6,100만 달러로 다소 높았던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레드라인 넘는 북한 국제전으로 번지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군이 일부가 러시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은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국제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CNN은 서방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소수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후방에 침투를 해서 보급로 차단이나 민간인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방 군 관계자들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전투 경험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서 작전 효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첫 충돌은 25일에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루어졌었고요. 대부분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주장까지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또한 북한군 파병 규모가 8만 8천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는데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전략 핵 잠수함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만약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하겠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국 간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면서 대응 수위를 점차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이 나토를 중심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나토군 파병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중국에 북한군 철수를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영풍과 MBK 지분을 희석 겨냥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기존 주주 청약 3% 제한 논란, 이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와의 지분율 격차를 단번에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주주당 최대 3%로 청약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우호 세력을 결집해서 영풍과 MBK 측 지분율을 넘어서려는 전략입니다. 이번 유상증자와 또 최근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이 완료가 된다면 영풍과 MBK 지분율은 38.47%에서 36.06%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최윤범 회장 일가와 베인캐피털의 합산 지분율은 17.05%에서 16.26%로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 회장 측 우군이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영풍과 MBK를 넘어서는 지분율 확보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가 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당 청약 물량을 3%로 제한한 것은 일반 공모 방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공개 매수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이후에 다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풍과 MBK 측도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많고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관련법상 문제가 없고 주주 기반 확대와 주가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업 경쟁력 강화 포석, 백화점도 업계 1위로 키운다.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30일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공식 분리하면서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신임 회장이 독자 경영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백화점 부문도 사상 최대 배출을 기록하면서 이 계열 분리의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대형마트, 편의점, 복합 쇼핑몰을 이끌고요.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각 부문이 독립 경영을 통해서 리스크 분산 효과, 여기에 더불어서 본업 강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마트 부문은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요. 백화점 부문은 정유경 회장의 승진과 계열 분리를 계기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을 통해서 업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롯데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면세점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문의 계열 분리를 위해서 주주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고요. 신세계와 이마트가 공동 소유한 SSG닷컴 지분은 이마트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뱅크 내년 1월에 IPO를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일단 FI 설득이 관건인 것으로 남아있는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K뱅크가 수요 예측 부진으로 기업 공개를 철회한 지 약 열흘 만에 내년 1월 IPO 재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공모 구조로 평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이 재무적 투자자 FI들의 요구와 시장 상황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뱅크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내부 수익률 연 8% 이상을 보장하기로 한 상태고요. 주당 8,400원 수준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 예측에서 제시된 공모가 범위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온 바가 있어서 FI들의 투자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K뱅크는 DN솔루션즈, LG CNS 등 대형 기업들과 IPO 시기 자체가 겹칠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도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K뱅크의 업비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위험성이 제기가 된 만큼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이 연기되면서 장외시장에서 K뱅크 비상장 주식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주당 11,000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던 주식은 현재 8,000원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달 수수료율 최고 5%로 입점단체 상생협의 제시. 첫 번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와 여러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 수수료율을 5% 이하로 제한하자는 안을 정부와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30일 열린 상생협의체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배달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를 매출 비중에 따라서 2에서 5%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배달비 수수료를 영수증에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더불어서 배달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 측은 매출 상위 업체에는 기존처럼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매출 상위 20%는 기준 수수료 9.8%를 유지를 하고요. 다른 업체들의 매출에 따라서 6.8%나 2%로 차등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일괄 5%를 낮추는 이 안건을 내놨지만 배달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넘기는 방식도 함께 제안을 해서 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배달기사들도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배달료 삭감을 반대를 하면서 이날 집회에 함께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협상은 더욱 복잡해졌고요. 당일 늦게까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간밤에 미증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미증시만큼의 힘을 내주길 바랬는데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었으면 이제 MS라든지 메타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다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각 기업에 대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것을 보면은 지금 시장 역시도 굉장히 실적 장세인 만큼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인텔 쪽에서 시간외에서 상회하는 그러니까 시간외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될까에 대한 우려 역시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욕구들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미스하게 되었을 때에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오늘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미국 증시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 만큼 지금 다음 주에 시장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8%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좀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주도 섹터보다는 저 시간에서 올랐던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최근 종목별 장세에 따라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5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11월 5일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투표 끝내고 누가 될 것인지 유력하고 거의 자정쯤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도 있어서 결국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동수 자체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통령의 당선이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 전인대에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인대가 11월 4일에서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부양책을 얼마나 발표를 할지가 중요한데 저는 중국에서 부양책 발표하는 그 시점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서의 대선 내용들이 밀리면 밀릴수록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중국 쪽의 내용 또한 함께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끝나면 11월 8일에 또 미국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 가지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결국 여기에서 어느 한 방향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데 쓰면 안 되냐?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 시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또 이제 보수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졌지만 최근에 또 발표를 봤을 때 러스트벨트 지역 3곳 중에 2곳이 해리스가 1%포인트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면서 정말 대선은 막상 현장 가서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말 불확실성한 이 미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참 제가 개장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개장 브리핑을 하고 맵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두 다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실 이 하락 출발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핵심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매출액 자체가 이 컨센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하락 출발을 했는데 막상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컨콜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컨콜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고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어떤 거길래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대답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SK하이닉스에게 HBM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명확한 대답들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부정에 대한 내용들로 좀 구분지어 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내용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HBM 관련했을 때 4분기 판매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 과정에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 승인에 대한 여부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긍정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단기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체질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어떠한 수익을 보겠다보다는 앞으로 후일을 조금 더 도모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적과의 동침 이제 TSMC와의 협업 내용들도 어느 정도 시사하게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상황을 개척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에 대한 내용들,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동수가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지금처럼의 자신감이 없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과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동안 컬치기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단독 뉴스로 퀄 테스트 승인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과연 승인을 할 수 있을지 여부 첫 번째 하나 우려, 두 번째 지금 SK하이닉스는 12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8단인지 12단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좀 가능성 있는 것은 8단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두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긍정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말을 덧붙이지 못했는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것은 재고 정리하는 흐름들이 강했고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 중국에게 살짝 밀리고 SK하이닉스, HBM에 밀리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과연 다 씌워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내용들은 내비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힘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에서 올랐다라는 점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올라가기엔 다소 힘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역시나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이 삼성전자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긍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더 나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저러한 우려들을 다 해소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이런 우려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결국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해결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긍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당장 사서 다음 주에 내가 수익을 보고 다다음 주에 수익을 본다 이런 접근 말고 내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이 매력을 크게 느끼는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첫 번째,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내용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북한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관계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일단 그런 지정학적 우려 두 번째,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국에 투자하려고 할 거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금, 비트코인 이런 쪽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요소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 조금 살짝 찢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의 가격대 메리트 느끼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 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조금 더 뒤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한번 덧붙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외인의 수급이 메말라 있는 게 요즘 우리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들어와야지 주가에도 좀 활발함이 보여질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도 남아있고 여기에 중국의 경기부양책까지 껴있는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만약에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은 그쪽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5% 달성 실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지금 나올 경기 부양책이 폭발적일 확률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고 유의미한 진전이다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유의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은 지금 정말 3분기 실적 시즌이다라고 한 만큼 실적이 굉장히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려감을 키운 섹터 중 하나가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 테마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라이릴리가 지금 3분기 매출과 EPS 자체가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도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의 기회를 찾아본다면 어디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비만 치료제의 강한 원동력이 첫 번째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를 한다라는 점, 두 번째 일라이릴리의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슈가 주가에 녹아든 상황들, 특히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위고비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이 되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처방을 받았는데 살이 빠졌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내용들을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앞서서 그리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앞서서 좀 주가에 먼저 녹아든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뉴스들이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일라이릴리의 실적 또한 함께 기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3분기 일라이릴리의 실적과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좀 크게 하회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이유 같은 경우가 도매상의 재고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뭐 젯바운드라든지 성장세는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재고를 상당 부분 쌓은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서 매출이 좀 추가적으로 붙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일라이릴리의 4분기 실적 또한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긴 하나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부재하다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이벤트는 무엇일까를 보았을 때 이번 주 주말에 미국에서 비만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어서 지금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비만 학회에서 참여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 부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는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임상이 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고 결국 좀 발걸음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비만 학회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표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타깃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점은 내가 살을 빼는데 근육은 또 증가시키는 사실 저는 신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동안 GPL-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을 빼긴 빼는데 굶어서 빼는 거잖아요. 식욕을 억제해주면서 이제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은 키우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웨이트하고 하는 식으로 근육을 증가시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이런 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게 되었을 때의 좀 기대감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게 된다면 한미약품을 가장 먼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련했을 때 비만 학회에서 좀 좋은 내용 나올 거니까 먼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응 먼저 확인하시고 저는 지금 그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관점은 관심은 있지만 조금 내용들을 살펴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비만 학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유일 참여 기업이 한미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들어만 봐도 놀라운데 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린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만 학회에서 어떻게 내용을 발표할지 그 뉴스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국내로 시선을 깊게 가져보자면 어제 장 마감 후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 호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시가 외에서도 화장품 쪽으로 해서 테마타 형성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동안 화장품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이번 아모레퍼시픽의 이 호실적이 화장품 테마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이
중국 향이냐 혹은 비중국 향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뭐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실적을 보면은 희비 교차가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크게 하회한 상황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크게 상회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 두 기업의 차이를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었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해서 점점 감소시키는 모습들, 하지만 코스알엑스라든지 라데즈를 통해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 따라서 지금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북미 쪽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VT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화장품 섹터가 항상 달고 다니는 꼬리표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 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인디 브랜드를 사는 주요 요인층들은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화장품의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변수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요 요인인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확인한 실적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북미에 대한 성장성은 강하게 나타나 있고, 그로 인해서 관련 이벤트를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성장세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결국 크리스마스 시즌 되었을 때 화장품에서 홀리데이 시즌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아요. 좀 예쁘게 만들고 뭔가 별이라든지 반짝반짝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서 우선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서 인지도를 점점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가서 결국 이는 매출에 대한 고객층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좀 흔들리는 과정이 있더라도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북미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항상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데이터가 일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적의 차이는 중국 향이냐 아니냐 여기서 좀 극명하게 갈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미 쪽으로 좀 수출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강한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더불어서 크리스마스까지 있기 때문에 화장품들의 조금 더 높은 수출이 더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초에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화장품주의 미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지금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을 해서 각 인디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라인업을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입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전 중에 발표가 되는데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사를 좀 필두로 해서 미국 향으로 또 얼만큼 수출을 해내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의 이슈 와이드 살펴봤습니다. 실적 시즌 섹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워봤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인텔이 간밤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 주말에 비만 학회가 열리는 만큼 한미약품 쪽에서 어떤 말을 내세울지를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화장품 수출입 데이터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다각화된 지주회사입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두고 있고 가장 성공한 투자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섬유 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보험, 철도, 에너지, 제조, 서비스, 소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했고 적극적으로 투자에도 임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거대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술 기업 이외에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건 버크셔가 최초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839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엔 섬유회사로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섬유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회사의 성장은 정체됐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1962년에 워런 버핏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갖게 되는데요. 버핏은 회사를 인수한 후 섬유 산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지주 회사로의 변신을 이루게 됩니다. 1967년 보험 관련 산업에 진출했고 1985년에는 섬유 사업을 정리하게 되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각적 지주회사로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합니다. 대표적 자회사로는 자동차 보험사인 게이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화물 철도 회사 중 하나인 BNSF, 전력 및 가스 공급 업체,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또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인 데어리 퀸 등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양한 기업의 주식도 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등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워런 버핏이죠. 그는 뛰어난 투자 실력과 더불어 훌륭한 인품과 기부 활동 등으로 인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이라는 버핏의 제1투자 원칙, 유명하죠? 그는 가치 투자 전략을 통해 복리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일시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선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더욱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기업, 즉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하죠. 이런 버크셔의 투자 철학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들로 구성된 ETF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핏 회장은 매년 오마하에서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를 성대하게 열고 직접 주주총회에 나와 주주와의 소통을 즐기고 경영과 투자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실적이 좋지 못한 해에는 주총에서 버핏 회장이 직접 자신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고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와 주주 간 상호 신뢰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버핏은 매년 연례 서한을 통해 주주들에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 회사의 2인자이자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버핏은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며 그가 회사의 성공적인 투자에 기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찰리 먼거도 버핏의 고향인 오마하에서 태어났는데요.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던 먼거는 1959년 고향 오마하에서 운명적으로 버핏과 만나 3년 후 함께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8년 버크셔 해서웨이와 먼거의 투자 회사가 합병하고 먼거는 버크셔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버크셔는 승승장구합니다. 먼거는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인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데요. 저평가된 주식을 일찍 알아보고 매수한 뒤에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멍거 자신도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으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이에 더해 멍거는 복리의 힘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1967년 소액 배당을 마지막으로 50년 넘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재투자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배당이 일상화된 다른 미국 기업들과는 결이 좀 다르죠. 배당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주들의 충성도는 매년 높아지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버크셔 해서웨이는 액면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주가가 계속 비싸죠.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의 주가는 한 주당 68만 달러 선, 우리 돈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가가 계속 비싸져서 투자하기가 힘들다라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액면 분할을 허용하는 클래스 B 주식이 대안으로 생겨났습니다. 클래스 B의 주가는 주당 4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찰리 멍거가 세상을 떠났고 워런 버핏도 90대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차기 경영 구조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그레그 에이블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차기 CEO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미래에는 워런 버핏 이후의 리더십 체계가 또 어떻게 구축이 될지, 또 변화하는 시장에 버크셔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개장을 약 1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주로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가 파란불이었는데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요약입니다. 저가의 동침도 오케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반도체 소부장 강세. 어제 반성문 제출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공개가 있었습니다. 예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떼어보더라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부진하면서 그야말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주가는 어제 코스피 전반적으로 모두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만 삼성전자는 나홀로 빨간불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실적 쇼크에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컨퍼런스 콜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실적 그 자체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가이던스, 즉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가 조금 더 중요해진 부분인데요.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 즉 엔비디아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객사의 HBM3E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부분,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부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TSMC, 즉 여기에 나오는 적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TSMC와도 강력하게 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IDM 기업입니다.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기업이죠. 다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레거시 부분은 좀 내려놓고 돈이 되는 HBM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내년도 HBM, R&D 그리고 후공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 역시 내비쳤는데요. 이 부분에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 반도체 소부장 역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 체크 포인트 삼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양 지수가 혼조세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1.45%, 1% 넘게 빠졌고요. 2,556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0.66% 강보합 수준에서 743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지켜볼 텐데요. 1위는 삼천당 제약이고요. 2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실적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향이 좀 악영향을 많이 기록했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에 시간 외에서 3% 넘게 떨어진 채 주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위는 리가켄바이오, 4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앞으로 주주 환원을 30%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자사주 1% 소각에 대한 밸류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 역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위는 HD 마린 솔루션입니다. 11월에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그렇다면 대량의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위 고려아연, 기관이 고려아연을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실망감에 그 당일에만 해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고려아연 보통 기업이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보통 신성장 동력, 즉 신사업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을 밝힙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에 경영권 분쟁에 이러한 자금들을 모두 다 쏟아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매력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지금 67만 원 선으로 형성된 그 해당 모집가액이 지금 100만 원 그리고 최고가는 150만 원까지 가는 주가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할인된 가격이다라는 부분 역시도 주가가 좀 아쉽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까지 살펴봤고요. 2위는 삼성전자. 자,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고려아연을 사들였는데 외국인은 고려아연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디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0.5% 정도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더라면 SK하이닉스는 4%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자, 4위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3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5위는 신한지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예고에 9% 넘는 주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빠졌습니다. 오늘 시초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위는 성우입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 주고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기업이고요. 최근 IPO 새내기 주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성우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었고 오늘도 개파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지켜봤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였습니다. 여전히 거래 대금이 참 가뭄처럼 말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컨콜을 통해서 플러스권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그나마 좀 받쳐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안에서 나왔던 컨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HBM3E는 판매를 확대하겠다. 그런데 HBM4는 내년 하반기에 개발하고 양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뒤로 차치하고 좀 더 수익이 좀 나오는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좀 가능했었고요. 첫 번째 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마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 지금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한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승인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짜 실제적으로 퀄 테스트에 임박했구나, 곧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심어주긴 했습니다. HBM3 8단과 12단 모두 양산하고 있고 4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 매출 비중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가 10%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50%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만 언론에서 나왔던 퀄 테스트에 대한 조건부 승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조건부 승인 자체는 만약에 이 HBM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퀄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돈이 안 되는 부분은 뒤로 좀 밀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는 좀 줄이고 오히려 하이엔드 제품에 집중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파운드리 투자를 좀 줄이고 오히려 HBM이나 DDR5처럼 돈이 좀 잘 되는 쪽으로 파운드리를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PDDR4나 DDR4 같은 경우 제품보다는 오히려 하이엔드 제품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B 나노 전환을 가속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1A 공정에 좀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수율이 좀 잡히지 않아서 그동안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B 나노로 전환을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HBM4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습니다. 그동안 HBM3, 2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 발 늦었기 때문에 여길 뛰어넘고 HBM4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주목이 좀 쏠렸습니다. 실제적으로 HBM4를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앞서 우리 소연 앵커가 언급드린 것처럼 턴키 솔루션을 포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턴키 부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HBM4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베이스 다이가 필요합니다. HBM 5세대까지만 하더라도 GPU랑 베이스 다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HBM4부터는 6세대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다이가 따로 제작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베이스 다이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원래 자사로 힘을 좀 자력으로 좀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이걸 포기하고 경쟁사인 TSMC에다가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앞서서 표현드린 것처럼 적과의 동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TSMC 1위 굳히기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삼성 창립 5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부회장이 오늘 기념사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지가 코멘트가 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0월 고용 보고서도 미국 쪽에선 나올 거고 한국에서는 양자기술산업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양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부터 산업법이 시행이 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전략위도 같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될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브리핑할 때 체코 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랑 그리고 더불어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 체코 당국 쪽에서 어제 밤에 나온 소식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의 신청을 좀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밤에 나왔던 소식 중에서 하나가 또 HPSP 소송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좀 이어져 왔었던 STY 특허 심판 소송에 있어서 일단 HPSP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컨콜 이후에 소부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HPSP는 오늘 유독 돋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일까요? 지금 예측가를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제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예상 체결에서 우위를 보였던 종목들이 화장품들이 많이 자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화장품주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지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2% 하락을 하면서 2,5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1%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73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 매출액 쪽에서 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어제 주가가 한번 휘청을 했었고 컨콜 이후로 6만 전자까지 올라오는 듯 했지만 다시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0.34%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경제 단독 보도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3E 8단이 일단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고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서울경제 단독 취재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은 만큼 후속 기사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는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와 그 파이를 나눠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출액 자체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어제도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4% 이어서 오늘 2%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0.37%, 삼성바이오로직스 0.2% 각각 하락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차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제가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분 충전에 650km를 가는 이 수소차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중에서 알테오젠만 현재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머크사가 간밤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키트루다의 매출 자체가 17%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이 컨콜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키트루다 SC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에코프로 BM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 두 주가 모두 다 3.58%, 2.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는 지금 1.82%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테라퓨릭스 쪽에서 교모세포증 치료제가 루게릭병에서 이 높은 효능을 보이면서 루게릭병 치료제에서 잠재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HLB 자체는 현재 주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현재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정도 혼조세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화시스템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렇게 KAI 같은 경우도 1.37%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 섹터 내에서는 호재성의 이슈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가은 앵커가 이 체코 쪽에서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2350원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에코프로 BM 현재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1.92%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함께 발을 맞추고 있는 반미 반도체도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1.8%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을 더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현재 주가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화장품들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을 훨씬 더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장격인 아모레퍼시픽 현재 5% 강세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KT엔진은 1%대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가 1.6% 현재 떨어지고 있고 삼양식품이 3%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값 자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김과 관련된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0.15%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디스트리뷰션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미사이언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을 YOY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YOY 대비했을 때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주가는 하방 압력을 조금 더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5,900원 선 그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봤을 때는 10월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10월부터 지금 이슈가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인더스트리얼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전력기술이라던가 삼성 E&A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1%대 하락 출발하고 있고 한전은 0.29%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1.37% 올라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30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이슈는 모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라이릴리의 실적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라이릴리 실적마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좀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현재 2%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는 1%대, 셀트리온은 0.7%대 떨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0.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0.14%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비만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비만학회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 중 홀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지방률은 내려가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이 신물질을 발표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2.8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C는 3.03%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포스코퓨처는 0.2%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LG화학은 0.1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1.9%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도 그
그룹주들 쪽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맵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자체 지수가 하락 출발한 만큼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일이지만 미국은 또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네. 할로윈데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락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 또 약하게 좀 가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깊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네, 우선 뭐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여기도에서는 실적의 희비, 그러니까 크게는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대체적으로 좀 상회하거나 좀 부합을 했는데 차기 가이던스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조정이 좀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의 대선도 막바지에 있다는 점. 최근에 미국에서도 대선을 좀 앞두면서 이 유동성 관점에서는 이 단기간에 좀 과열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였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이 변수 요인들이 오히려 시장의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유의된 포인트들은 미국이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 관점에서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2016년도 트럼프의 이 집권이 시작됐던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관련된 노이즈보다는 미국 증시가 좀 조정 양상으로 좀 들어갔지만 해당되는 미국 내 유동성이 다시금 신흥국으로 좀 유입됐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뭐 커플링되는 효과들은 좀 미미했지만 대선 이후에는 해당되는 수급에 대한 유입들, 크게는 외인 수급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봤을 때 최근에 뭐 외인 수급도 마찬가지로 현물과 선물에서 큰 폭의 어떤 이 거래를 좀 수반하지 못한다는 좀 측면들이 좀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제한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사실 이 수급의 이 상승 탄력도라든가 수급의 어떤 유입 어떤 강도는 굉장히 좀 낮아진 그런 상태지만 명확하게는 사실 이번에 뭐 미국의 이 비농업 부분의 이 고용 지표 그리고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11월 금리 인하의 어떤 기조가 과연 동결로 갈 것인가 또는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로 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근에 뭐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좀 강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 역시도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의 허리케인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감소 요인은 좀 있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과일 양상이라든가 경기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탄탄한 고용 시장을 좀 입증했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한 기준금리 한 0.25포인트 인하 기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호적인 흐름이 좀 제대로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좀 거래 대금이 좀 아직까지는 말라 있는 시장인데 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화장품 섹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또 실적 잘 나오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볼 거고 다음 주 초쯤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4일에서 8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시장에서 10조 위안 정도 예상하고 있고 GDP 대비해선 8% 정도라서 꽤나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수출 데이터 오늘 나올 텐데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화장품주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고 있을 때 지금이 좀 투자 적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별적으로 좀 중요한 데이터가 좀 10월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분기 수출 데이터 다 좋았어요. 2분기 대비해서도 좋았고 전년 동기 대비 좋았는데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이 월간 수출 기조가 북미 시장이 오히려 마이너스 4%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63%에 대한 수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고 미국이 왜 일인지 정체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섹터의 수급을 좀 위축시켰던 영향들을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은 개별 실적에서도 명확하게 좀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했던 미국 시장이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 대한 수출량들이 조금 더 이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3분기를 판단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조업일 수가 감소됐던 영향들 특히나 우리나라도 역시 휴일이 많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실적의 어떤 정체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한가 이 부분이 사실 10월 달에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일단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잠정 데이터가 다시금 미국은 증가가 좀 됐기 때문에 월간 단위에서 만약에 기대했던 것들이 9월 대비 또 증가세를 좀 이어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4분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많은 쇼핑데이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광군제 같은 선 주문 물량들이 좀 유입되는 그런 실적의 기저효과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지난번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에서도 우리가 좀 공개됐던 판매량 관점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뭐 1위부터 5위까지 해서 뭐 전체 3개 어떤 브랜드를 다 석권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1위를 하진 못했는데 코스알엑스가 4위로 좀 밀려났지만 라네즈의 립 제품들이 1위를 좀 탈환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어떤 인기도는 굉장히 좀 높다는 점 이 점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사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영업이익률 OPM이 좀 높으면서 전체적으로 북미양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화장품 빅2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좀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주 이름 많이 상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 필요하고요. OPM이 좀 높은 편인 종목들 그리고 아모레나 LG생건처럼 대형주 위주로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나오면 이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보니까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꽤나 이름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봤을 때는 삼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도 지금 이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제약 바이오가 이름을 보입니다. 유한양행은 실적도 너무 잘 나왔잖아요. 랭나자 효과 있어서 3분기 OP가 세 자릿수 690%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 주말에 또 비만학회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벤트가 꽤나 많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고점이 어디일까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주도주가 좀 반등했을 때 같이 좀 못 갔고 조정을 좀 받았던 구간들이 뭐 지난주부터 좀 흐름이었는데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있었고 그렇죠. 여기 더해서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 특히나 뭐 1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점이 사실 뭐 투심 관점에서는 좀 위축 요인이 좀 됐는데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린 바 있었지만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이미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신호는 기대 요인들보다 이미 좀 시작됐다는 점. 이 부분은 점진적인 어떤 이 산업의 어떤 이 활성화 내지는
기여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작용을 한다는 관점,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좀 더 명확하게 하락폭들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는 뭐 통계적으로 좀 봤을 때 뭐 R&D라든가 또는 뭐 M&A 같은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적인 어떤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과거와 좀 다른 양상들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바라볼 때 과거에는 뭐 임상에 관련된 진입에 관련된 기대감 또는 임상 성과가 좀 발표되는 기대감, 단순한 기대감에 있는 요인들로 좀 많이 수급이 좀 붙었지만 지금은 성과가 좀 명확한, 그래서 뭐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다음 임상에서 유효 지표를 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시판 허가가 가능성이 좀 그런 높은, 그래서 유한양행이 사실 뭐 랭라제 병용치료제의 시판 허가라는 어떤 성과 이후에 지금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지금 SC 제형제에 관련된 최종적인 어떤 임상 결과에 또 주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상업화가 좀 가능하고, 즉 돈을 벌 수 있는 구도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기술 이전료에 관련된 유입들, 마일스톤이 향후에 좀 유입 기대감도 좀 큰 그런 종목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맞다라 좀 보고 있겠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인 마일스톤 유입이 한 8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이기 때문에 왜 이것뿐이 안 나왔지라고 좀 의아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비용들이 3분기의 일회성 비용들 내지는 R&D 비용에서 많이 이제 비용화가 좀 이루어졌다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전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내년도에 유입될 수 있는 로열티의 기대 수입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외형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임상 위주로 보다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뭐 기술 이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지는 것 같고요. 유한양행도 실적 너무 잘 나왔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단에서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이름 많이 올리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고려아연, 금양,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그리고 신한지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 아모레퍼시픽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시간에서 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시초에 급등에 비해서는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약해진 그런 측면들 좀 보이죠. 4.2%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관련된 실적 평가들은 좀 희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컨센에 좀 미달렸던 부분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점, 북미에서 코스알엑스에 대한 이 매출 증감세가 3분기에 좀 둔화된 점, 이런 것들이 악재 요인이었고 그 이전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하도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 관점에서는 사실 뭐 우려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아마존 프라임 빅딜디에서 보여줬던 성과들, 이 부분은 4분기 쇼핑 데이를 좀 앞두면서 오히려 선정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코스알엑스의 일시적인 어떤 부재는 오프라인 진출을 위한 미군의 매장 확보가 좀 진행되는 관점에서는 채널이 다변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의 기여 효과가 나타내줄 수 있는 뭐 4분기는 오히려 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저가가 3월 9일 11만 400원대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뭐 최근에 어떤 저점 구간이 한 11만 5천 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구간이 뭐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든가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했다든가 그렇게는 굉장히 그 괴리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저는 한 12만 5천 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먼저 살펴봤고요. 아모레퍼시픽은 3%대, 아모레퍼시픽 그룹주는 지금 현재 2%대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고요. 앞서서 화장품주 오늘 수출 동향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온 거 확인해 보니까 1위 수출 품목이 화장품으로 나왔고요. 미국 수출 잘 보자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3.6%로 크게 중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삐아랑 마녀 공장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HPSP, 마녀공장, 주성엔지니어링, 휴온스 글로벌, 덕산 테코피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HPSP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강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반독점 소송에서 예스트를 상대로 그렇죠. 승소를 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위가 2026년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 이 판결에 관련된 이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3심에서 확정된 것들은 아니고 추가적인 항소에서 유불리를 다시 한번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사실 EST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좀 될 수 있겠고 HPSP는 안정적인 독점화를 바탕으로 좀 보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고 향후에 EST의 경우에도 로열티 부분을 일부 좀 지급하면서 우리 좀 합의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수익 지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고가가 63,900원이 2월달 대비해서 뭐 저가가 22,650원이었기 때문에 고가 대비에 대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좀 HPSP였고요. 최근에 어떤 반등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실 뭐 소송에 대한 승소로 인한 반독점 관련된 어떤 아직 뭐 수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효과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내지진 않겠지만 소송의 어떤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점진적인 수주 반영 효과가 좀 기대되는 뭐 4분기부터 뭐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기대해 보면 오히려 점진적인 가치 반영에 따른 주가 우상향을 한번 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HPSP가 일단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스티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하한가에 지금 묶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들 체크하고 주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엇갈리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역시 우리 시장을 잘 지탱해주는 주도적인 섹터이기도 하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일단 확정 실적을 내놨는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컨콜 이후에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익성을 좀 개선하겠다. 그래서 레거시단보다는 하이엔드 제품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화장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출 동향 체크해봤을 때도 화장품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장 막판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이제 11월 4일부터 전인대 개최하면서 경기 부양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같이 힘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보시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오랜만에 완성 쪽, 셀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313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봤을 때 해리스가 48.2%, 트럼프가 47.7%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는 트럼프 트레이드였다가 또 하루는 해리스 트레이드였다가 대선 전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테마 열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반도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명확하게 희비. 사실 우리가 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이면들 좀 봤을 때는 이전에 마이크론과 TSMC의 호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의 상향 제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실적으로 좀 증명된 부분을 좀 떠나서 견조한 AI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됐던 관점에서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사이클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발표됐던 이 섹터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됐던 측면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노이즈다라고 좀 보기 어려웠던 점들이 클라우드 부분의 서비스 매출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3분기 호실적인데 4분기에 관련된 어떤 전망치가 좀 낮아졌던 부분들은 가이던스 실적의 가이던스보다는 EPS에 관련된 우려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 지표가 사실 AI 투자는 다 좋은데 이게 비용 지출의 관점에서는 이익 지표를 크게 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떻게 초기 수익성들을 다변화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었고 오늘 발표된 이 실적 기준을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인텔의 경우에는 오히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시간에서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애플의 경우에는 3분기 예상보다 좀 견조했던 아이폰 판매량은 좀 보여줬지만 서비스 매출 부분이라든가 중국향 판매 비중들이 좀 낮아진 그런 측면들 때문에 시간에서 좀 약세를 좀 전환됐던.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기조들은 대체적으로 호실적인데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 특히나 뭐 AMD 경우에도 사실 가이던스의 중간값은 저는 뭐 하회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미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반도체의 업황에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좀 크다는 점을 좀 감안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이 증가되고 있고 메타와 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시장 점유율들이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캐펙스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향후 5년간 막대한 자본 지출은 진행이 좀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기술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좀 이루어지고 향후에 수익성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 부가력들이 더 상향된다는 관점을 좀 보면 충분히 앞으로는 사실 뭐 OPM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확정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좀 크게 주목했던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이익 기조가 4조 원보다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려했지만 전반적인 일회성 비용을 전체적으로 한 2조 원대로 좀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일회성 비용에 관련된 비용 금액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성격을 좀 공개하지 못했던. 그 대체적으로 뭐 이게 뭐 성과급을 좀 반영했다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파운드에 관련된 적자 폭이 3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회성 비용이 3분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에 대한 상쇄 효과. 그래서 4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더 상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됐다면 기저효과로 4분기엔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컨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BM 퀄테스트 통과 임박했다. 뭐 네. 거의 그냥 그 정도 코멘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21선 돌파를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21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투자 줄이고 하이엔드 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개선하겠다. 라는 의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반응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주종이 어제 좀 강하게 좀 나왔었고 오늘 시간에서도 주가 입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하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시나 HBM3 8단이라든가 12단 모델이 일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부분. 여기서 중요한 퀄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어떤 이 고비를 좀 넘었다라는 어떤 언급들은 4분기에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 또 제시했던 부분들이 HBM3의 공급량들이 3분기 실적 컨콜에서 한 10%대뿐이 좀 추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50%대로 좀 상향시켰던 부분들은 4분기에는 한번 좀 믿어도 정말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지만 시장의 우려감을 좀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어떤 판단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경영세 신안이었는데 사실 이 뭐 암묵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DS 사업 부분, 특히나 이 수장들이 의사결정들이 좀 더 지연됐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쉽게 좀 설명을 좀 하자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일단 HBM이라는 이 모델 적층을 좀 쌓는 구조가 일렬로 해서 뭐 8단을 한 번에 쌓거나 12단을 한 번에 좀 쌓는 그래서 좀 이 구현하는 제품이라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 겹씩 좀 올리는. 이게 약간 이 공정이라든가 이제 공법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수율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이번에 아마 이 수장이 전격적으로 좀 교체가 좀 되다 보면 아마 좀 다른 공정 방식에 대한 구현들로 양산 수율 효과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쌓아 올릴 때 필름을 놓고 열을 가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수율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증설하는 게 아니라 뭐 HBM이나 DDR5처럼 좀 돈이 되는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인지 어제도 소부장던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톱 말고 그냥 장비주를 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뭐 실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사이클을 봤을 때는 선단 공정 투자가 먼저 일어나는 부분은 장비주가 먼저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가동된 시점에서는 소재라든가 부품주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HBM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는 장비주의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올해 상반기에 주가로 좀 많이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사실 뭐 전통적인 캐펙스 투자를 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연동된 장비주들이 다 같이 엮여 있는 HBM 장비주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정 양상에서 반등의 계기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량에 관련된 부담이라든가 이 고점 부분에 형성되고 있는 매물대를 좀 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파급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겠지만 사실 해당되는 매물대를 좀 더 강하게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황이 다시금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너무나 좀 커졌던 부분들이었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억해 보면 앵커님 말씀처럼 저는 차라리 장비주가 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장비주가 좀 더 탄력성 있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하락부를 켜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조금은 축소한 상태입니다. 0.2% 하락하면서 2,5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8% 하락하면서 73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메말라 있었는데 오늘도 함께 메말라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오늘 함께 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마찬가지로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현재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4일에 밸류업 ETF ETN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대감에 은행주가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제는 움직이지 않았던 오늘 금융주 쪽은 오늘은 좀 들썩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류광지 금양회장이 4천억 원이 넘어가는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고려아연이 오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거면서 이 유상증자가 다시금 철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투탑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합권의 흐름, SK하이닉스는 2%대 낙폭을 크게 그려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이의제기 소송이 기각이 된 두산에너빌리티 0.5%, 오늘 원전 관련주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시장 11월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1월 4일에 이렇게 밸류업 ETF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동안 있었던 체코의 우려감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래 대금이 크진 좀 않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21선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은 21선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종가상 그림 어떻게 그려질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